예, 우리 지난 12월에 계엄령을 발동하겠다는 그 대통령의 담화에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이게 실화인가? 대통령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가?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대통령은 끝이다. 등등. 어쨌든 굉장한 충격이었죠. 예, 그리고 그 계엄령에 대해서 대다수 모두가 부정적이었고 또 비판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계엄령 그 이전부터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은, 예, 이 모든 어떤 시국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라는 게, 신앙이라는 것이 세상과는 다른 어떤 성체에 있는 어떤 우리가 별천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는 또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또 세상 한복판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전부터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인적인 그런 거지만 생각이지만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죠. 특히 정부가 강경하게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 가운데 흔히 표현하듯 왜 이렇게 똥볼을 차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많이 있었고, 예. 근데 이제 물론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야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던 것은 또 있었습니다. 결국 둘 다 문제다. 이제 흔히 양비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둘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양비론. 우리 국민들이 흔히 그런 생각들을 종종 갖습니다.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 정부나 또는 야당이나 다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양비론 말이죠. 그런데 자금의 상황을 보면은 양쪽 다 잘못이 있다라는 그런 양비론을 말할 때가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면 탄핵을 해서라도 끌어내리고 쇠고랑을 차고 체포되는 그런 장면을 보면은 환호를 우리가 하고요.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라면은 계엄령을 내리든 뭘 하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 그야말로 진영 논리에 매몰된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건 건강한 시민 의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시국인 만큼 또 우리 신앙이라는 게 별천지에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좀 무겁긴 해도 이에 관한 그런 주제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정말 위기이고요.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며칠 후에 미국에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잖아요. 미국은 우리나라 정치, 경제 그리고 또 국민 일반 생활에까지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 그 나라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영향만큼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국의 이전 정부와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맞춘 어떤 대응과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세계 각국에서는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응할 여러 준비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세계 정세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또 여러분, 한편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거대한 나라. 이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혼란한 상황을 틈타 가지고요, 계엄과 탄핵이라는 이 혼란한 상황을 틈타 가지고 이 서해에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 그리고 저들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그런 해역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해역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요, 무단으로다가 대규모 해상 구조물을 지금 12개나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보란 듯이. 예. 아주 민감한 그런 수역인데
그동안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대놓고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해상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손 놓고 전혀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엄과 탄핵이라는 혼란한 정국을 틈타 가지고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무리한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었죠. 양곡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노란봉투법 같은 그것을 원하는 그런 일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런 법들이 통과되면 우리 경제에 아주 심대한 부담을 줄 법안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그래서 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그때에도 이런 법들은 그 법안을 내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임차인이 임차 기간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임대차법도 시도하려고 했었어요. 저도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입장에서 임차 기간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는 거 그냥 마냥 좋은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결과가 결국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중에는 임차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이 막무가내로 이런 법안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국회 정원법도 개정하려고 했는데요. 국회의원이 누구라도 국민 누구라도 그 대상 특정하지 않고 누구라도 불러서 어떤 것이라도 질의할 수 있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처벌을 받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 법을 시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가장 긴장했던 사람들은 기업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영업 비밀 또는 기술 비밀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업 비밀 또는 기업이 통째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기술 비밀 이런 것들이 국회 정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새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법들이 과연 우리 국민의 어떤 민생을 위한 법인지 우리 국민을 위한 법인지 그것을 호시탐탐 그런 기술들 그런 영업 비밀들을 노리는 중국이나 여타 다른 나라를 위한 법인지 참 알 수 없는 그런 일이죠. 나라가 그래서 위태롭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당의 문제다, 어느 정치인들, 어느 위정자들의 문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나라가 위태롭다. 나라를 생각하는, 나라를 위하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위정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지금 탄핵 등으로 인해서 정부나 군의 공석인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대통령도 공석이고 국무총리도 없고요.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다 공석이에요.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경찰청장 다 없어요. 다 공석이에요. 모두가 다 대행체제입니다. 거기에다가 군 조직도 마찬가지.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직책이에요. 또 수방사령관 그리고 또 특전사령관 이런 군 주요 지휘체계 역시요 다 직무대리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대통령 권한대행마저도 탄핵을 당해가지고요. 대행의 대행이 지금 행정부의 수반으로 있는데 그 대행도 언제든지 탄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인 거죠. 나라가 이렇다 보니까 이게 지위가 먹히질 않는 거예요. 지위가 서질 않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래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관저에 대한 경호를 경찰청에 지시를 했는데 경찰청 이제 직무대행,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죠. 묵살을 해버렸어요. 대통령 직무대행이면 대통령이잖아요, 어쨌든. 그 직무가. 그런데 그냥 묵살해버렸다 이거죠, 그 지시를.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직무대행, 권한대행이 지시한 내용이 어떤 것을 떠나서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라도 북한이 도발을 할 때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도발한 도발 원점을 타격해라 라고 명령을 하면은 국방부 장관이요 그렇게 했다간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으니 못하겠어 하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나라일 수 있을까? 거의 무정부 상태와 같은 것이죠. 나라가 그래서 위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정치적 성향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지지하는 이런 문제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진보니 보수니
이런 정치 성향의 차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사는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위기를 초래하는 사람들이야 뭐 하여튼 정치인 모두를 말할 수도 있고요, 국민의 무관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부재라고 할 수도 있고, 뭐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은요, 무엇보다도 그 계엄령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은요 계엄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계엄령을 내렸으면 무조건 잘못,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헌법을 찢어버려야 돼요. 우리 헌법에 대통령 권한에 계엄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령 자체에 대해서 발작을 한다면은 헌법을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 계엄령이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령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헌 요소가 있다고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계엄령에. 그렇다면 이 질문도 할 필요가 있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령으로 인해서 그 계엄에 동의하지 못한다면은, 그렇게나 많은 탄핵들 있잖아요. 정부 관료들에 대한 그 탄핵 요건이 맞았는가? 탄핵 요건이 맞았는가 과연? 장관들과 감사원장과 심지어는 자기를 수사하는 해당 검사까지 탄핵하는 그 탄핵 요건은 맞았는가 과연? 근데 그것이 지금 다 헌재 들어가서 뭐 지금 대통령 탄핵 심리를 하는 바람에 그런 것들은 다 뒤로 미뤄지게 됐던 거죠. 우리 계엄령에 몸서리치는 우리가, 뭐 저도 그랬어요. 계엄령에 대해서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그래서 계엄령 하면은 뭐 그 자체에 몸서리를 치는데, 그런 우리가 숱한 탄핵 사태에 대해서는 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계엄령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예전에 군부 정권 계엄령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받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말 계엄령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했을 거예요, 정말로. 더욱이 이번에 이 대통령 계엄령, 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계엄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런 면에서 계엄을 뭐 누구도 옹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편 이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로 인한 행정사법의 무력화,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경찰, 검찰의 행정기관의 특수활동비, 이런 것을 아예 영원으로, 빵원으로다가 삭감하는 이 전대미문의 예산농단, 이런 그야말로 비정상적인 헌정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런 비정상적인 헌정 질서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것이죠. 뭐 대통령은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불가피한 이런 계엄령의 선택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헌법학자들이 있잖아요. 헌법을 연구한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여러 헌법학자들 가운데는 이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합법적 통치 행위로 국민 주권을 지금 심대하게 침탈하는 입법자들, 국회죠, 입법자들의 그 횡포를 막는 최후의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헌법학자들의 주장도 실은 만만치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관된 그런 부정선거 문제, 이게 사실이라면 이번 계엄령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선관위의 부정선거 방치 혹은 비호, 혹은 개입, 이런 것에 관한 의혹은요, 그저 단순한 의혹이나 음모론의 수준이 아닙니다.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사실 저도 무슨 대명천지에 뭐 지금 21세기 이런 시대에 무슨 부정선거냐, 예전에 뭐 3.15 부정선거도 아니고 말이지. 그래서 그런 부정선거 이야기를 전부터 누가 하면은 뭐 귀뚱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를 그 의혹을 제기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음모론자 취급을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살펴보면은, 우리가 눈이 있어서 살펴보면은
속속 그 의혹의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는 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부정선거에 대한 합리적인 주장들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특히 선관위의 비리 문제 있잖아요.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대단히 심각합니다. 무려 1200건이나 되는 그런 채용 비리가 드러나가지고선 한동안 뭐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온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것. 12건이 아니고 1200건. 그런 채용 비리가 있었어요. 그런 비리의 온상인 선관위가 부정선거는 절대 없다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그냥 그 말로만 믿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이 선관위는 부정선거라는 말만 하더라도 어떤 국민이라 해도 선관위의 선관위가 나서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추진하겠다. 뭐 그렇게 대놓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그건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부분, 아직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부정선거가 횡행했다, 아니면 부정선거가 전혀 없었다. 이거는 뭐 어느 누구도 지금 절대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부정선거 의혹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일국의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들, 장관들, 이전에 이런 사람들, 수많은 그런 전문가들이나 그리고 법조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일국의 대통령,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대통령은 검사 생활을 무려 30년 가까이 특수통에서 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믿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모든 말을 전부 다 가짜로 돌릴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믿지 않을 수는 있어요. 부정선거에 관해서.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심지어 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선거로 당선됐는데 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전직 국회 국무총리나 여러 장관이나 아니면은 법률가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국회의원들도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일부 국민들도 그 점에 대해서 의혹을 분명히 밝히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만약 그렇다면은 이 선관위 입장에서도요, 자기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부정선거가 절대 없었다면은 자기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선관위 서버를 어떤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조사를 받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좀 조사해봐라, 털어봐라. 한마디로 분명한 부정선거가 있는지 털어봐라. 다 의혹에 불과하다. 없다면 있다고 주장한 너희들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공개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없다고만 그렇게 주장합니다. 유권자들이 투표한 이 투표지 원본도 공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배춧잎 투표지 일명, 그리고 여러 장이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그런 이상한 투표지, 이런 것들, 다시 말해 정상이 아닌 투표지들이 개표 현장에서 줄줄이 나오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문들을 많이들 했죠. 거기 관계자들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묵묵부답이에요. 그에 대해서 선관위도 묵묵부답이고요. 어떻게 여러 손을 거치는 투표지가 이렇게 빳빳하게 보존될 수 있느냐? 그 질문에도 그렇지 않아요? 투표를 하면 막 여러 사람들이 손을 거치거든요. 또 여러 기계 장치들 막 지나가기도 하고. 근데 빳빳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도 그거는 구겨지지 않는 형상기억종이, 일명 형상기억종이다. 이런 답이 선관위로부터 돌아왔는데 종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런 종이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 있다고 하면은 그 루페라고 하는 그런 장치로다가 투표지를 다 확인하면은 곧장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그것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선관위를 수색하기 위해 가지고 수색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은 단 한 번도 영장 집행을 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 관저에도 영장 집행을 해서 대통령을 체포하는 이런 세상인데
선관위 수사를 하기 위해서 영장 청구를 해도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어요. 선관위 조직이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기 식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불가피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해가지고 계엄령 시에는 영장 없이 수사 수색이 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계엄령을 발동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역시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겠죠. 저도 믿고 싶지 않지만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우리 소중한 한 표잖아요. 믿고 싶지 않지만은 만약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것이 사실이고 그에 관한 어떤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다면은 그것은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 사실 아니겠어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 거예요.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유지됩니다. 그런데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면은 그러면은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부정선거가 사실이라면은, 그래서 계엄령을 통해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면은, 이번 계엄령 당시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국회에 간 그런 군인들보다도 선관위를 들이닥친 그런 군인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면은 분명 이 계엄령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공개한 내용이 지금 전부일 뿐이죠. 수사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 모든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그런 일은 없어. 부정선거는 없어. 우리는 이만저만 해서 공정하고 깨끗하게 선거를 다 선거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거나 선관위가 그렇게 말한 것이 전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니까 국민들이 믿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잘못하면 체포되는 이런 마당인데. 그래서 부정선거가 분명하다라고 단정하는 것만큼 부정선거가 절대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 역시 대단히 어리석은 그런 행위인 거죠. 국민 주권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드러냅니까? 투표. 여러분 몇 달 전에도 투표를 했잖아요. 우리의 주권이 그걸 통해서 드러납니다. 국민의 권력은 바로 이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선관위라는 이 기구가 그걸 부정으로다가 개입을 했다면은 그것은 나라가 뒤집힐 일 아니겠냐 이런 뜻이죠. 모든 선거가 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 지금 활동하는 저 국회 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심지어 선출직 누구든 다 똑같으니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부정선거의 혜택을 받았다면은 그 사람들은 다 그 자리를 내려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뒤집어질 만한 그런 일인 것이죠. 어쨌든 중차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하건대 그런 부정선거가 일체 없었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인 것이고, 그게 실제인지 그게 정말 맞는 말인지 그것은 조사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선관위는 당당하게 자기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조사를 통해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투표했던 그 투표지 원본도 다 공개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여기 동탄에서 정말 누가 얼마나 표를 얻었고 얼마나 표를 가져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본 그 자체를 서버를 통해서든 그대로 공개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간단한 문제죠. 그러나 우리 말만 믿어달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정말 정신 이상자다,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그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국민이 거기에 몇 프로가 됐든 단 10%가 됐든 20%가 됐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정신병자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탄핵 심리를 지켜보는 거, 온 국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 심리를 진행할 때 TV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진행할 필요도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탄핵 심리 가운데 그런 내용들, 부정선거라든지 어쨌든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대통령의 사유 있잖아요. 그것이 정당한 사유인지 아닌지는 헌재가 결정하고 또 국민들이 판단할 목인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이 어쨌든 나는 이런 일로 인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그저 술 먹고 멍한 상태로 선포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대통령이 싫어도 저도 좋아하진 않지만 그건 한 인격을 모욕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정당한 건지 아닌 건지는 헌재가 판단할 몫이고 또 국민들도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 탄핵 심리 가운데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는지, 이거 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라는 것이 그냥 쉬틀려 가지고선 그냥 야당에다가 엄포를 놓으려고 그냥 했습니다. 뭐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분명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는 국민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계된 그런 사유인지, 국가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유인지 일단은 들어봐야 할 거예요. 우리 중 절반은 지금 현재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고, 선거 때 절반은 지지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된 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래서 대통령이 하여튼 과반 이상 됐어요. 누가 됐든 됐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대통령인 거예요. 어쨌든 그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게 법치 국가이고.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이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그와 같이 계엄령을 선포했다면은, 그 계엄령 선포한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했느냐 따져보고, 그런 이유로 다 계엄령을 했다면 넌 마땅히 탄핵이야, 넌 파면이야 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이유라면 생각을 또는 판단을 다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리 가운데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그 변호인단은 TV로 전 국민에게 공개하기를 원했는데 헌재에서 그것을 현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권한이 뭐냐, 국민의 권리가 뭐냐. 자, 헌재에서 어떻게 심리가 진행되는지 한번 다 보여봐봐. 우리도 다 판단해 보게. 그런 이유로다가 계엄을 선포해서 넌 대통령 자격 없어. 그런 이유다가 했구나. 그거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국민이 판단해요. 국민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런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전혀 공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나중에 뒤로 다 공개가 되죠. 그것이 이후에.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 분명하게 공개가 지금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탄핵 심리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그런 공수처와 경찰의 현직 대통령 체포 사태가 오늘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치소에 구금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오늘 벌어지고 말았단 말이죠. 설마한 일이 그냥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헌재에서 탄핵소추를 진행한 후에 얼마든지 형사재판에 들어가도 될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히 대통령이 에어포스 1을 타고선 공군 1호기를 타고서 어디 망명하고 도망하겠습니까? 어차피 출국 금지도 다 지금 된 상태인데. 근데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체포를 시도하고 결국 구금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해야 돼요. 누구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 앞에 평등해야 돼요. 그냥 평등이 아니고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공수처와 경찰이 오늘 집행한 대통령 체포는 엄연한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공수처는 여러분도 다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보셨겠지만은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이 법적으로 없어요. 그것이 법이에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 남용에 관해서는 수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범죄 외에는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요. 국회의원도 비슷한 특권이 있잖아요. 그처럼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 그 외의 범죄에 있어서는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종합해 보면은 이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법입니다. 법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뭐 버티고 뭐 그런 거라기보다도 그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계엄령이 정말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면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경찰이에요. 경찰이 수사하고, 그리고 영장이 필요하면은 검찰에 영장을 청구해서 검찰을 통해서 기소하면은 되는 것이죠. 그게 대통령의 현 내란죄를 수사하고 또 기소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절차, 그렇게 마련이 돼 있어요. 만약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은 대통령 아닌 뭐 누구라 하더라도 법 집행에 순수히 따라야 하는 거겠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니까. 그게 대통령이든 일반 시민이든 혹은 뭐 수사든 체포든 법과 법의 절차대로 진행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뭐 누구를 옹호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지금 이 시국에서는 뭐 양비론을 이야기할 그런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고, 또 한편 이것은 누구를 옹호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 법이 무너지고 법대로 뭔가 되지 않고 있음에 대한 안타까움인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다 가져야 합니다.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청구는 애초에 불법적인 그런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특히 공수처법에 의하면은요,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소시민도 오죽하면은 그런 공수처법 어떻게 되어 있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참 그런 안타까운 시절이 됐어요. 우리는 그런 거 몰라도 되는데, 우리는 거의 공직자도 더군다나 아닐 뿐더러. 어쨌든 공수처법에 의하면은 명문화된 법이에요. 그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근데 이번에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거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꼼수를 썼어요. 다시 말해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탈법을 행한 거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서부지법의 영장 담당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법 110조를 예외로 한다고 그 영장에 적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형법 110조는 국가기밀시설을 수색할 때는 뭐 대통령실이나 군시설이나 이런 국가기밀시설을 수색할 때는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조항이에요. 그런데 기상천외하게 말이죠, 이 영장 담당 판사가 제멋대로 그 법을 무시하고 그 법은 예외로 한다. 이것은 판사의 행위가 아니고, 판사는 재판하는 거잖아요. 재판 행위가 아니고 입법을 하는 행위나 똑같은 것이죠. 법조항이 있는데 영장을 주면서 그 법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것은 입법 행위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하여튼 대통령이 미워서 대통령을 반대하는 어떤 대통령의 적대자들 뭐 다 있게 마련이에요.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있게 마련이에요. 그들이 하여튼 대통령도 저렇게 법을 무시하면서 체포 구금할 수 있다면은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뭐 파리 목숨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 들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뭐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야당의 한 의원은 대통령 체포를 위해서 경찰과 내통하느라 내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바빴다. 그러면서 스스로 커밍아웃을 했던 것이죠. 야당의 의원이 행정부의 한 기관인 경찰과 내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행정부는 정부에 속한 기관이잖아요. 삼권 분립. 야당에 속한 국회의원은 말 그대로 국회 아니겠어요? 삼권 분립이 명백한 건데, 그런데 그 경찰 수뇌부 출신이었던 그 야당 의원이 내가 내 후배들과 전화기가 불이 나도록 통화를 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커밍아웃을 한 것이죠. 만약 그런 커밍아웃이 있다면은 세상이 뒤집어져야 마땅할 일인데 뭐 그런가 보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 일도 있나 봐. 그렇게 해도 되는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다시 이런 이야기들이 강단을 통해서 반복되는 게 그렇게 여러분들 뭐 심기 편하고 그런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참 내가 이런 뭐 어려운 말들을 해야 될까? 서로 마음이 어려운 말들인데, 예. 이 사태를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보는 분들도 또 분명히 있을 텐데, 예.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과 다른 뭐 별천지에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나라가 살아야 우리 신앙도 살고, 나라가 살아야 또 우리 교회도 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들, 이런 불법 무도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아니 대통령을 탄핵했으면,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에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 그 탄핵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당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대통령의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 그의 고유 권한인 것처럼 탄핵을 하는 것도 국회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후로 순서대로 법대로 질서에 의해서 진행되면은 되는 것이죠. 법을 파괴하고 무시하고 무법으로다가 뭔가를 어거지로 진행하고 집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이죠. 탄핵했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뭐 할만하다. 그리고 이제 지켜보자. 헌재 탄핵 심리를 한번 지켜보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왜 저렇게 이상한 21세기에 말이지 이상한 저는 계엄령을 내려고 저랬냐. 저 대통령이 왜 저랬냐 한번 들어보자. 막 그런 심리.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그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선 해명한다는 거예요. 해명이 바로 탄핵 심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해명하고 변명한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명해봐. 우리가 판단을 할 테니까. 이렇게 돼야지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나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그 가운데 형법으로 묶어가지고선 형사법으로 묶어가지고 그것도 불법적인 그런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을 체포 구금해버리면은 물론 그래도 탄핵 심리는 진행이 되지만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많은 국민들이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여론이 좋지 않게 흐른 것 같아요.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야당이 생각하는 대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이 국민 여론이 흘러가는 거죠.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서 46%까지 올라갔어요. 사실 41%까지 올라갔을 때 야당이 저 여론조사 저거 문제 있다 여론조사를 막 고발하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질문지를 뭐 이상하게 그렇게 작성해가지고 41%가 나왔지 다시 했더니 46%가 나왔어요. 질문지를 고쳐가지고 다시 했더니 그런 것들이 다 불법 무도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20, 30대 젊은 층에서 다 일어나서 탄핵 반대 집회에 가세하고 있는? 안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민들의 그 마음에 이 불을 질러버리는 것이죠. 그냥 원칙대로 법대로 절차대로 질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탄핵 심리를. 그래서 탄핵 인용되면은 대통령은 파면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탄핵 인용이 안 되면은 다시 복귀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법치주의 국가. 그런데 이렇게 무리수를 두니까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러자 급기야 야당 쪽에서 정말 이게 실환가 할 정도의 그런 행태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개진하는 의사표현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그러한 게시물을 전달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 라는 그런 말이 야당 쪽에서 나온 거죠. 심지어는 카톡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을 내란 선동으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언포를 놨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민주파출소라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이 서로 고발하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통령을 두둔하거나 계엄을 옹호하거나 이런 국민의 의사가 전달되고 카톡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것을 인터넷 그 사이트에 올려가지고선 국민이 서로 고발하도록 대체 어디서 배운 건지 무슨
북한의 5호 담당제도 아니고. 예. 사실 저도 이 탄핵과 계엄의 전국에서 목사가 뭘 한다고, 목사가 뭐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목사가 전문가도 아니고 나는 그냥 성경밖에 모르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 똑똑하고 더 잘하는데 내가 뭐에 뭐 덧붙일 말이 있나 하고 함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톡 사건, 일명 인터넷에서는 카톡 계엄령이라 이렇게 불리는데 이건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 네. 이것은 한 사람의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과 책임 있는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배경이 거기 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카톡으로 전달하는 일반인들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겠다. 실제로 그랬어요.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대체? 이런 발상이. 내란 선전죄는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중죄예요. 3년 이상, 이하가 아니고 3년 이상의 형기를 마쳐야 하는 그런 중범죄예요. 감옥에 가야 하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일반 국민이 보고 전달하는 뉴스가 내란 선전을 하는 가짜 뉴스라는 거, 이건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이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국민이 하는 이 카톡을 어떻게 들여다보겠냐? 우리가 하는 개인 카톡을 어떻게 들여다보겠냐? 무엇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법보다도요 훨씬 더 높은 상위법인 헌법이 있잖아요. 이 우리 헌법에는요 18조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감히 누가 우리가 서로 나누는 카톡 대화를 검열하겠다는 거죠? 검열하겠다는 거죠. 네. 지금 무슨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고 오만 방자해도 유분수지. 아무리 지금 현재의 야당을 우리가 뭐 지지하고 밀어주고 찍어주고 뭐 한다 해서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30년을. 저의 세대는 50대 중반, 사실은 386 운동권 세대의 이념적 세례를 받은 그런 세대예요. 제가 저보다 한 대여섯 살 많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386 운동권이. 그 사람들의 이념적 세례를 받은 세대가 바로 저예요. 50대 중반. 그래서 뭐 그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 오랜 세월 사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어떤 선거 행위나 이런 걸 해왔던 것이죠. 이거는 그렇게 키워졌더니 그런가 이것들이 오만방자해가지고 그것도 유분수지 말이지. 계엄에 대해서든 탄핵에 대해서든 아니 국민들이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니까 신앙 공동체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도 나가면은 이번 계엄은 그냥 잘한 것 같아. 아니 이 대통령이 미쳤나 지금 계엄을 하게? 뭐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탄핵 그래 국무위원들 보니까 영 모자라 탄핵을 계속해야 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탄핵을 이렇게 막무가내하는 그 야당을 탄핵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국민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오만방자도 유분수지 말이지. 계엄에 대해서든 탄핵에 대해서든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국민들의 의사표현까지도 가짜뉴스로 몰아가지고 마구잡이로 처벌하겠다라는 이런 발상. 이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발상인지, 북한에서 배운 것인지 중국에서 배운 것인지. 사실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이 말씀을 오늘 참 굳이 하고 싶지 않은데 나누고자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오만한 정치인들, 우리 정치권이 이 정도로 대놓고 국민을 겁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됐는가? 그 정도인지는 몰랐다는 것이죠. 아니 사실 정말 가짜뉴스라면 어떤 것이 가짜뉴스입니까? 국민들은 다 알아요. 계엄 국면에서 김호준이라는 자를 국회에서 일부러 불러내가지고 뭐 한동훈 사살설이니 뭐 운운하고,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에 실패하자 대통령 도주설을 주장하는가 하면은 대통령 도주했다라는 거죠. 이런 거야말로 가짜뉴스가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언론의 문제가 많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언론은 있는 그대로 보도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판단은 그걸 보는 독자의 판단이고,
그런데 그런 걸 기대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사실을 왜곡하고 입맛대로 편집을 해가지고 여론몰이를 하는 그 언론의 행태,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언론의 기사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누구라도요, 언론의 기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것처럼 순진한 행태, 어리석은 행태는 없다. 예. 라고 할 정도로 언론은 아주 심각하게 부패하고, 그리고 거짓이 언론을 통해서 횡행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최근에 KBS는요, 수십만 명이 모인 탄핵 집회, 탄핵 반대 집회, 그 주최 측에서는 뭐 200만이 모였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광화문하고 그 여의도 거기 암만 많이 들어가도 100만 못 모여요. 어쨌든 수십만 명은 모였던가 봐요. 그런 탄핵 반대 집회를 탄핵 찬성 집회라는 자막으로 바꿔가지고 내보내다가 딱 걸렸습니다.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은 거기 기백 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MBC는 서울 도심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만 초점을 맞추고 탄핵 반대 집회는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보도를 한 거예요.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 언급은 전체 125초 분량 가운데 14초만 할당했습니다. 그건 공정한 보도가 아닌 것이죠. JTBC는 경찰이 대통령 체포 명단을 작성했다라면서 단독 기사로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그 기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그냥 그렇게 내는 거예요.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은, 아니면은 뭐 검찰 고위직 고위직에 따르면, 누군지 실체가 없어요. 그 관계자가 대체 누구인지, 진짜로 체포자 명단이 작성이 되었는지 전혀 확인된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기사를 소설 쓰듯이 그냥 막 내보내는 거예요. 2019년도에요.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런 시사 프로,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서요, 언론에 관한 실험을 했어요. 한국에서 4년 산 외국인을 섭외해가지고 오베르 멍떠흐라는 그런 가명으로다가요, 스시 인 파리, 스시 파는 건데 이제 스시 인 파리, 이 사람이 이제 뭐 프랑스 사람인 것으로 해가지고 그 식당을 개업했다고 가짜 기사를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언론사 두 개 섭외해서 그 두 개 언론사에다가 그 기사, 가짜 기사를 배포를 한 거예요, 일부러.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참고로 오베르 멍떠흐라, 근데 이 멍떠흐는 불어로다가 거짓말쟁이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 지어낸 거죠. 그 두 곳의 언론사 중 어느 곳도요, 그게 맞는지 팩트 체크를 전혀 하지 않고, 아니면은 취재 요청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그 받아가지고요, 그 기사를 언론 대행 업체에다가 140만 원이라는 대행비를 주고선 발송을 한 거예요. 뭐 그런 절차가 있나 봐요.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다음과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포털 뉴스로 48시간 게시가 됐어요. 48시간 하는데 140만 원 필요한 거죠. 다음, 네이버 뭐 이런데 다 돈인 거예요, 돈. 언론이. 그렇게 다음과 네이버 포털 사이트 기사에 올라가니까, 다시 말해서 오베르 멍떠흐라는 이 프랑스 사람이 스시인 파리라는 그런 식당을 개업했다 뭐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뭐 써서 하는 그 기사 말이죠. 두 언론사에서 그렇게 네이버 다음에다 그렇게 올리니까, 그 다음에 이후에 다른 여타 언론사들이 그 이후로 똑같은 기사를 복제해가지고 수없이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포털 사이트 실검에 심지어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런 형국이에요. 이런 형국, 언론이라는 것이. 이런 형국인데 우리가 언론이 말하는 것을 뭘 믿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언론은 일부 뭐 유튜버들에게 뭐 극우다 뭐다 뭐 이렇게 또 말하는데, 일단 본인들이나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죠. 언론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언론사마다 편집 의도나 방향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소위 뭐 좀 우파적인 그런 기사를 내고, 어떤 것은 좌파적인 기사를 내고 뭐 등등 편집 방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대로를 공정하게 보도하는 건 정론, 이것마저 외면당해서는 그건 언론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눈 뜨고도 코 베이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뭐 어디서 뭐 했더라 하고선, 그런데 그것이 KBS에 나왔어, 그것이 조선일보에 나왔어,
그것이 경향신문에 나왔어. 뭐 그러면은 그냥 기정사실로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옛날 일입니다. 그 어떤 언론 기사도 우리가 다 사실 확인 없이, 그런데 독자인 우리가 그걸 사실 확인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사실 확인 없이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 어쨌든 세상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든 뭘 듣든 말이죠, 그걸 잘 살피고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발의한 이 탄핵소추 내용에 여러분 이런 사실도 실렸다라는 거 보셨습니까?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외교를 펼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적시하고 있어요. 그게 탄핵소추의 사유인 거예요. 아니 북중러보다 한미일 공조에 더 그것에 집중하고 외교 정책을 거기에 맞출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게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한미일보다는 북중러 이렇게 맞추는 게 그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북한은 어떤 곳이죠? 북한은 통일을 위한 대화의 상대임과 동시에 우리나라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 당체의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 지위가 있는 대상이 바로 북한이라 이 말이죠. 따라서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뭐 전자에 좀 무게를 둘 수도 있고 후자에 무게를 둘 수도 있고, 그건 외교 정책이라 이 말이죠. 정책이 다르다고, 그리고 특별히 북중러를 외면한다고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탄핵 소추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야당은 이번에는 내란죄에다가 외환죄까지 덧붙였어요. 탄핵 소추와 별도로 야당이 내놓은 내란 특검법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계엄령에 외환죄까지 엮었어요. 대통령이 외환죄를 저지른 근거가 뭐냐? 그게 뭐라고 적시되어 있냐면은 대북 확성기를 가동한 것, 대북전단 살포를 방임한 것,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참 이것이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대북 확성기예요. 이거는 무슨 뭐 유혈이 낭자한 전쟁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확성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막 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때에 따라서 북한이 뭐 도발 수위가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걸 하지 못하게 억제하기 위해서 대북 확성기를 이용해 온 것이 사실이에요. 이번 정권뿐 아니라 이전에도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그 대북 확성기를 가동한 것이 북한을 자극한 외환죄에 해당한다. 대통령은 하여튼 내란죄 아닌 외환죄로 묶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처벌할 수 있거든요. 형사 처벌할 수 있거든요. 야당 대표는 이런 내용을 외환죄 내용으로 특검법에 넣으라 이렇게 특별 지시까지 했습니다. 아니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외환죄라면은 북한 앞에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인은 우리 아들도 군인인데 다 외환죄로 다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북한을 자극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탄핵했으면 탄핵 심판을 정당하게 진행하면 돼요. 야당은 그걸 지켜보면 돼요. 왜? 헌재로 넘어갔으니까. 탄핵을 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고 심리를 하는 건 헌재 넘어갔으니까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그런데 이런 희한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더욱이 지금 이 사실이 아주 놀라운 사실이 됐어요.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탄핵의 가장 중대한 사유가 뭐냐면 내란죄예요. 여러분도 알듯이 내란죄. 그런데 지금 탄핵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국회 소추위원들이 갑자기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겠다, 그렇게 나섰어요. 내란죄를 빼고 심리를 하자. 이 기괴한 일인 것이죠. 이것이 국회가 대통령을 왜 탄핵했죠? 분명 계엄령이 내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탄핵한다고. 그 탄핵을 한 거예요. 그것을 사유로 탄핵 소추안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탄핵 소추 의결서에 26페이지 가운데 탄핵 소추 의결서가 인용문을 빼고 나면 26페이지라고 그럽니다. 26페이지짜리 탄핵 소추 의결서에 내란이라는 단어가요 21페이지 걸쳐서 나오고,
내란이라는 단어가 총 29번이나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탄핵소추 사유의 80%가 바로 내란죄인 거예요. 왜 탄핵소추를 했냐? 그 사유 중 80%가 내란죄 때문에. 계엄령은 내란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탄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란죄를 쏙 빼고선 탄핵심리를 진행하겠다. 해줘라.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법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절차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사실 저도 몰랐어요. 계엄령이라는 게 참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예, 놀라기만 했고 몰랐어요. 계엄령 내린 게 내란이라고 하니까 또 그런가 보다. 우린 잘 모르니까. 근데 이 내란이라고 하면 정권을 찬탈할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국권을 무너뜨리는 행위, 이게 내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이 자체는 국가의 최고 권력이기에 사실 내란죄를 적용하기가 성립되지 않는 거라는 그런 헌법학자들의 주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세계 헌정사를 보면은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 그러니까 계엄령 같은 이 긴급권 행사가 비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란죄로 처벌받은 그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뒤늦게 그런 점들을 의식한 야당이 아마도 탄핵소추를 빨리 밀어붙이기 위해서 내란죄를 빼고 그냥 다른 항목들이 별거 없어요. 그런 것으로 다 추진하자 라고 하는 건 아닌지 사실 국민은 다 아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국민들은 다 압니다. 현재 야당 대표는요, 전과가 사범이 있고 또 지금 현재 12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선거법 재판은 지난번 1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이 나왔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633 이런 단계로 걸쳐서 선거법이 진행되기 때문에 3개월 안에 또 2심이 또 3개월 안에 3심이 나와 그래서 결국은 자기한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치를 그런 요량으로 이렇게 헌재 심리를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아마도 난 잘 모르니까 그가 대통령이 되면은 잘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입니다. 법대로 절차대로 그가 대통령이 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법대로 절차대로 그가 감옥에 가야 되는 일이면은 감옥에 가야 할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 말이죠. 그가 누구든. 이런 우리 현실이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야당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서 우리 5천만 국민인데 말이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말이죠.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고 나라를 위해서 그가 헌신하고 싶으면은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어떤 형이 주어지면은 1심, 2심, 3심에서 형을 맞추고 그리고 나와서 피선거권을 얻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되면 되는 것이고 무엇이 되었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내란이라는 이 실질적이고 형법적인 죄목, 실질적이고 형법적인 이 죄목, 이것을 빼고선 탄핵 심리를 진행한다는 것은요, 그저 이런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헌법 원리를 위배했기 때문에 탄핵한다, 이런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계엄령을 했으니까 너는 탄핵,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옹호해서 지지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탄핵을 한 탄핵 소추안 그대로 이번 계엄령이 왜 내란인지 헌재는 오로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거예요. 내란죄로 탄핵 소추가 됐어요. 온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계엄령을 때리면 어떤 대통령, 어떤 권력자라도 그건 내란이다,
라고 알 수 있도록 내란죄를 그대로 심리해서 판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런 상황이라면은 불가피 그것이 헌법적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내란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또 판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헌재 한 스피커는 국민만 보고 판단한다고 그래요. 왜 국민을 보고 판단해요? 헌법재판소인데, 국민재판소, 인민재판소가 아니고 헌법재판소예요. 헌법을 보고 법리대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평생 헌법을 연구하며 또 판결을 하면서 그러면서 세금을 먹고 살지 않았어요? 헌법만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헌법만 보고 법리대로. 우리가 죄를 졌으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법대로 판결을 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죠? 법대로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억울함을 풀거나 그렇게 되기를 원할 거예요. 무슨 인민재판을 합니까? 국민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 왜 국민을 보는데? 법대로 해야죠. 왜 여론을 보는데? 법대로 해야죠. 헌재가 법대로 하면은 그 당사자는 승복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국가 체제이고 법치 체제입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이 있는 것이고 또 서로 국가기관, 헌법기관 간의 권한쟁의를 하는 그런 헌법재판소도 만들어 두는 것이고 그래서 다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자기 자리에서 책임과 직무를 잘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헌법재판관이든 그게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말이죠. 그런 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불법이 성행했던 이 시대의 선지자 아모스가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외쳤어요. 다만 이것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옹호하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오직 법의 공의대로 운영되면 되는 거예요. 법의 공의대로. 대통령이든 누구든 법에 따라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수사기관이나 법관들도 법에 따라 집행을 하고요. 그렇게 법에 따라 집행을 하지 않을 시 법에 따라 또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공수처장도 또 경찰청도 체포작전을 진행한 이것이 법에 따라서 됐다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면 또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고 법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서 그가 누가 되었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참 위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된 것 자체를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 나라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저 한 가지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을 제가 쭉 줄줄이 다 다시 이야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 시간 첫 시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 나누는 첫 시간이라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법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법으로 운영되는 이 나라가 되길, 그래서 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